152페이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1시간만 버티면 즐거운 귀가 시간이죠. 네.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죠? 공부하고 가세요? 그래서 할 일 없잖아요, 집에 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1, 12월 때는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쉽게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진 않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별거 아니죠. 시간 날 때마다 책상 앞에 앉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책은 읽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인강 듣는 거예요. 그게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니까 책상에 자꾸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책상에 앉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어나서는 굉장히 쉬워요. 일어나는 거는. 앉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일어나는 건 그냥 번개같이 그냥 문자만 하도 번개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대리의 네 덩어리 중에서 두 번째 덩어리,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첫 번째 본인과 대리 사이 대리권 관계를 봤고요.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본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줘야 돼요. 이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 뜻.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 대리행위 뜻이에요. 뜻은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계약을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한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대리행위는 계약은 대리인이 했는데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을이 상대방 병과 계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을은 그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갑을 위한 계약이다 라는 걸 밝혀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그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을이 자기 계약을 하듯이 하면 을 스스로의 계약이지 갑을 위한 계약이 아니니까. 병하고 계약할 때 당연히 을은 병한테 이건 내 땅이 아니요. 갑소유 땅인데 나는 부탁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요. 나중에 나한테 물건 달라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병한테 밝혀줘야 됩니다. 이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걸 114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그래야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누구한테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걸 대리행위의 방식이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게 대리행위의 방식이에요. 요거를 대리의사표시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현명이라고도 합니다. 현명이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날 현자, 이름 명자를 써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퀄 대리의사 표시 이퀄 현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보통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114조에. 그냥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돼 있지. 본인을 위한 것임을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표시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걸 정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을이 나름대로 표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FM대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건 갑소의 땅이고 내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중에 갑한테 땅 받으러 가 나한테 받으러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돈도 나한테 주지 마 갑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위를 하면서 계약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이걸 현명의 정도로 합니다. 어쨌든 개념에 보면 타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말하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도 좋다 말이죠. 우리 판례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겠지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병한테 땅을 팔 때 나는 갑의 대리임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아. 이런 놈이 있어요. 내가 갑이요.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 이러는 놈이 있어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내가 갑이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땅 팔아달라고 서류를 줬더니 지 이름으로 달랑 이전 등기를 하고 내 거요! 이렇게 팔아먹는 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대리행위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대리행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을 네가 책임져라, 이놈아.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115조입니다.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는 건 각종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생긴다? 을한테 생긴다. 그러니까 을이 책임져야 한다. 을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물건을 매매한 게 아니고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때 을 자기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다. 이 본다라는 것을 간주한다라고도 하고요. 의지한다라고도 해요. 같은 뜻이에요. 본다 이퀄 간주한다 이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나중에 추정한다라는 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115조가 15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현명주의라고 해서 115조를 보면 박스 안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를 추정한다라고 살짝 바꿔서 출제를 간간히 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본다라는 것하고 추정한다라는 것은 소송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소송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본다는 어떤 의미고 추정한다는 어떤 의미인지 구별 안 해도 돼요. 조문이 나올 때 제가 요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하는 것만 체크를 해놨다가 자꾸 읽어서 입에 짝짝 붙어야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115조는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 본다라고 되어 있다. 본다라고 되어 있다. 어쨌든 이제 나중에 천천히 구별하면 되고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위를 하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가를 대리행위의 방식이라 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되고 있다.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을이라는 자가 병하고 지속적으로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해왔어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을이 병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 뒤에 누가 보여요? 갑이 보여요. 의상실에 최순실이 들어오면 최진실이래. 최순실이 들어오면 뒤에 누가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듯이. 늘 그래 왔으니까. 이럴 때는 최순실이 굳이 이 옷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옷이다라고 말을 안 해도 이 의상시주의는 최순실이 옷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옷을 딱 만들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정치적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 메시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굳이 최순실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대리라는 걸 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닌데 예외. 단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된다. 115조 단서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조문은 지금 115조 본문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지금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데 단서까지 지금 오늘 같이 생각하세요. 그럼 순서대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돼요. 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래야 대리행위가 된다.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행위를 본다. 다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대리행위 현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대리행위 하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하라고 맡겼는데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땅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은 을이 병과 토지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수인은 갑입니다. 을은 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불사 이게 제2매매야. 병이 이미 정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제1매매를 한 상태예요. 병이 땅을 정한테 매각을 한 상태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와서 제2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였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한 경우. 그럼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얘가 제1매수인이죠. 그렇죠? 제2매수인은 누구예요? 제2매수인. 갑이라 그랬죠. 을은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려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2매수인은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적극 가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누가 적극 가담을 해야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효과가 계속되는 갑을 기준으로
효력 요건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를 직접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효력 요건을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16조 1항을 둬서 대리인 기준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외가 2항인데 2항은 조문이 더럽게 어려우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1항 원칙만 기억합니다. 행위를 직접 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즉 그 대리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굴 기준으로 해라? 대리인 기준으로. 그럼 이 경우에 요 대리인을 통한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제2 매수인이 아닌 그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 그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나아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면 당연히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착오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걸 모른다 그랬죠. 그걸 착오라 그랬죠. 자, 대리행위가 착오가 있는가의 문제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달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 결정한 의사와 그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때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기강박을 가볼까요? 아까 사기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리인을 통한 경우 병이 사기강박을 했을 때 누가 사기강박을 당해야, 누가 을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누가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란 건 효과예요.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고? 갑한테. 취소는 갑이 하되 사기강박은 누가 당해야? 을이 당해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기강박의 경우에 이렇게 말하겠죠. 본인 갑이 아무리 병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괜히 말했다. 요건 괜히 말했다. 그냥 누굴 기준으로 하면 되다. 대리인. 누가 사기강박을 당해야 된다. 대리인이. 끝. 그 다음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대리 행위도 법률 행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법률 행위 일반적인 효력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고, 만약에 대리 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리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을 텐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를 효과가 귀속되는 갑이 아니라 행위하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걸 대리행위에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대리행위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대리행위에 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가 더 대리인의 능력이란 게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하면 머리에 지진 납니다. 그건 빼고.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리행위 안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가 대리행위의 방식이 있고,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고, 대리인의 능력이 있는데, 이 대리인의 능력은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대리행위의 방식과 대리행위 하자 두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에서 두 번째 덩어리예요. 삼명관계에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효과기속. 효과기속은 간단하죠.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초해서 정상적인 대리행위라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때 직접 귀속된다라는 말을 해요. 직접 귀속.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하면서 병이 계약금을 을에게 줬어요. 이거 을이 받을 수 있어요? 을이 받아가지고
갑한테 안 갖다 주고 지가 써버렸어요. 그래도 을이 계약금을 받는 순간 누가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아.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을이 받아가지고 갑에게 갖다 줘야 갑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즉 을을 거쳐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을의 행위 효과는 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걸 직접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 이 정도까지를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의 네 덩어리 중에서 두 개 있어요. 대리 일반론. 그 중에 사자 좀 조심하시자 그랬고. 대리 삼면관계 중에서 대리권과 대리행위. 이 두 가지. 세 번째가 조금 독특한 대리.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복대리. 자, 복대리는 이 개념 먼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복대리는 좀 쉬워요. 이것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복대리 개념을 좀 이해, 암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징글징글하게 이해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복대리가 어렵대. 이해, 암기 안 하니까 어렵지. 개념부터 이해, 암기를 안 하니까 어렵지. 일단 오늘 입문과정에서는 복대리의 개념이 뭔지를 이해, 암기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 이때 을이 스스로 매각을 하면 이게 대리행위죠. 그런데 을이 바빠서 병한테 다시 부탁. 그래서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 A 토지. 이때 병이 복대리라 그랬습니다. 예? 누구의 부탁을 받은?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뜻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이 아니라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꾸 어떤 분은요, 아니 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을의 대리인 아니냐고 자꾸 우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돼요. 본인. 병의 행위 효과는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갑에게 기속이 돼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입니다. 아시겠죠?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갑은 을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죠? 팔아주는 게 대리행위죠? 그리고 팔아줄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을은 팔아주는 게 아니라 병한테 다시 부탁을 했죠? 이 부탁하는 행위, 이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갑이 을한테 뭘 부탁했어요? 갑이 을한테 뭘 부탁했어요? 팔아달라. 팔아주는 행위가 대리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을은 병에게 부탁을 했죠. 갑이 을한테 병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받은 행위가,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행위가 아니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대리인의 수권행위예요. 대리인의 뭐라고요? 수권행위예요.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예요. 근데 아까 수권행위는 본인의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권행위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복임행위라고. 즉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가 병한테 부탁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는 안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순간 무슨 행위가 돼버려요? 대리행위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근데 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근데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로 인해 얘한테 손해가 생겼어요. 예컨대 1억짜리 땅인데 5천에 팔아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가격이 5천에 손해가 생겼어. 복대리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을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대리인은 뭘 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뭘 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자, 그래서 복대리의 뜻 이해했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의와 관련해서 복대리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두 번째, 얘는 대리인의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죠.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긴 걸 뭐라 그랬어요? 임의대리. 그럼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설령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로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그리고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 병이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가백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겠죠.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즉 을에게는 감독권이 생겨요. 책임 안 지려면. 그 감독권의 근거가 대리권이에요. 따라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해서는 안 돼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근거하여 생기는 대리권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종속한다. 이런 말을 해요. 두 가지. 첫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두 번째,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거보다 커서는 안 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복대리권의 범위의 크기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갑의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이때 본인이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를 현명하면 된다? 본인. 대리인까지 현명할 필요는 없다. 왜?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고
누구만 현명하면 된다. 본인만 현명하면 된다. 이게 복들이의 뜻 및 특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교재에 보면 복인권 및 칙인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머리 깨지고 153페이지 보면 복들이의 뜻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밑에 개념이라고 1, 2, 3, 4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요것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예? 나머지 넘기면 복인권 용어라고 조문이 3개가 있고 밑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 있어. 사전보다 쉽지는 않아요. 사전만큼 어려운 용어 설명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오늘은 복들이의 뜻과 그 뜻을 통해서 복들이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복들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155페이지 보면 무권대리가 나와. 이게 마지막 덩어리. 자, 무권대리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기본만 잘 뼈대를 잡아두면 무권대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무권대리는 이름 자체에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이게 무권대리겠죠. 아까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멋대로 갑이 먹을 음식을 주문해 놓거나 또는 제가 무슨 자식? 후레자식.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후레자식놈이 하나 있어. 호시탐탐 남아있는 아버지 땅을 노려.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다시 믿어주세요. 땅 팔아서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아버지, 네가 지금까지 말아먹은 땅이 얼만데 이 땅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자식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을이라는 놈은 아버지 눈에 흙을 넣어요.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이런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이 절대로 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을이라는 놈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아버님 부재 중에 침입을 하여 땅 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하고 아버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서 팔아먹었지요. 그래서 후레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어. 이때 팔아먹을 때 후레자식이 3종이 있다고요. 3종. 첫째, 건늙은 놈. 우리 어떤 놈? 건늙은 놈. 아버지 신분증 훔쳤죠. 거기 사진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을은 신분증을 병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갑이요 라고 팔아먹는 놈.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라 그랬어요. 이런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지 이름을 확 이전 등기를 쳐가지고 지 것처럼 팔아먹는 놈. 이게 두 번째 놈. 이것도 대리행위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놈이 무권대리. 약간 그래도 양심은 있어. 병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님 갑소유 땅인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나한테 팔으라고 수권을 하셨다 라고 팔아먹는 놈. 이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은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무권대리를 한다. 무권대리를 한다. 근데 지금까지 삼면관계에서 봤지만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and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완벽하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 대리권이 없죠. 따라서 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땅을 몰래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 갑 보통 뒷목 잡고 쓰러지시죠. 드라마를 보면 뭐라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쓰러지고 나면 이놈은 병실 와서 후회하지요. 후회하면 후레자식이 아니지.
얼른 돌아가시길 기도하겠지. 근데 아버님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팔았다는 소식 들으면 그래? 무효인데 뭐. 그러면 돼요. 그럼 누구만 똥을 밟아? 예. 병. 병은 아들한테 돈 다 줬겠죠? 아버지한테서 땅 내놓으라 그러면 아버지 뭐라 그래? 무효. 그러면 돼요. 이게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효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1억짜리야. 근데 이 자식이 무권 대리로 팔아먹었는데 보통은 헐값에 팔아먹죠. 몰래 팔아먹으니까 한 5천에 팔아먹었어요. 이때는 아버님은 무효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을을 불러가지고 저 패다가 지치면 물어보는 게 있어. 뭐? 얼마에 팔았냐. 근데 을이 한참 미리 얘기하지. 한참 두들겨 맞다가 2억에 팔았대.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그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네. 무권 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그럼 완전 달라질 거예요. 2억에 팔았다.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와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만약에 결과가 불리하다면 본인은 뭐라 그럴까요? 나 인정 못해. 그럼 되겠죠? 그걸 추인 거절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추인 거절. 반면에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본인은 인정할 수도 있겠지. 물론 안 해도 돼요. 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근데 아까도 막 20억에 팔았어. 그럼 인정하고 싶었지. 1억짜리를 20억에 팔았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본인이 뭐 할 수도 있다. 인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추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그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와 불이익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추인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때 추인을 거절하면 이 무권 대리에게는 본인에 대해서 무효로 확정이 돼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해.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그냥 무효예요. 반면에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이 돼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무효 또는 유효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때 아까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이렇게 현재는 그 행위가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여지가 남아있을 때 이런 걸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후레자식 놈이 팔아먹은 아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런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통하여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우리 민법이. 두 번째로 이렇게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통해서 유효로 확정이 되죠.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확정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럴 때 병 좀 답답할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든 추인을 거절하든 좀 확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어. 추인도 주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얘는 본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돼. 가만히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만 돼요. 답답하겠지요 좀.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최고로 합니다. 최고는 지난 시간에 독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라 그랬죠. 자, 민법의 최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최고라 그래요. 독촉하는 것도 최고고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독촉하는 것도 최고고요. 권리자한테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뭐다?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민법에서. 여기서 최고는 독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어보는 거. 본인한테 추인할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는 걸 뭐라 한다? 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최고 권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요 경우 말고 요 경우 한번 생각해. 요 경우. 요 경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짜리를 1억짜리를 얼마에 샀어요? 2억에 샀어요. 나중에 병이 이게 1억짜리를 2억에 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을 못해요. 자기가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 거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돼버렸어. 무효야. 이때 병은 차라리 무효를 주장하는 게 낫지요. 1억짜리를 2억에 사느니 차라리 을과의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나아요. 즉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뭐가 돼? 불이익해요. 이렇게 본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불이익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공평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공평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이 돼.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최고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가지.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최고 또는 철회하는 기본적인 무권대리 행위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요. 기본적인 무권대리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경우에 본인은 추인 안 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자식이니까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추인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어차피 내 새끼가 저지른 거 뭐 상대방이 고소하네 말해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부모님은 만약해지면 안 됩니다. 콩밥을 먹더라도 나는 이 호적에서 파가라 말이지 막 이렇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안 해요.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냐오냐 하시면. 저도 우리 애들한테 오냐오냐 합니다. 네, 오냐오냐 합니다. 말이 쉽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네. 오냐오냐 하게 돼 있어. 근데 어쨌든 거절했어 과감하게.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죠. 그럼 병은 더 이상 갑에게는 땅 내놓으라 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을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대리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다고요? 대리행위. 대리인은 대리행위 할 때 뭐라고 했을까, 을은? 갑에게 물어보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지요? 않잖아. 무효니까. 대리는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라는,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이 상대방 혼자 독박을 써야 돼요. 얘 혼자. 좀 억울하지요? 억울할 거예요, 병이.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하게 135조에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라 라는 규정을 특별하게 두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요, 말 그대로 병 혼자 독박 써야 돼요. 갑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 혼자 독박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겠지. 그 책임에 요건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무권 대리라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책임의 요건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시고 책임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세 번째. 자, 갑이 이번에는요,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으니까 을에겐 대리권이 있지요. 대리권이 있죠. 그리고 매각과 관련된 서류까지를 다 줬어요. 등기권리증도 줬고 위임장도 떼줬고 위임장도 써줬고 인감도장도 줬고 인감증명서도 떼줬어요. 매도용. 을은 퍼펙트하게 대리행위 할 수 있죠. 예? 근데 안 해, 이 자식이. 대리행위를.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철회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요게 수권행위죠. 예? 네. 철회를 했어요, 이거를. 아까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을에게 뭐가?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 자,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철회를 하면 을은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철회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있던 을이란 놈이 철회를 하고 나서 대리행위를 했어. 이상한 놈이죠, 이놈. 하랄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제서야 했어요. 자, 이때 이 대리행위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분명히 무권 대리죠. 수권행위를 철회했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 상태에서, 즉 을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했으니까 무권 대리예요. 그런데 병은 얘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몰라요. 철석같이 을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야.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병이 전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을을 철석같이 대리인이라고 믿을까요? 을이 병에게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완벽하게 제시를 해요. 등기권리증, 가배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완벽하게 제시를 해요. 그럼 당연히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을이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 갑이 아까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그랬죠. 근데 이걸 회수를 안 했어요. 갑이. 회수를 안 했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물론 갑이 을한테 갖고 오라고 또는 을을 찾아가가지고 내놓으라고 했겠지. 근데 을이 끝끝내 안 내놔서. 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인감도장 같은 건 반드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병에게 제시하여
마치 대리인인 양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병은 당연히 을이 보여주는 서류가 퍼펙트하니까 을을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자, 이때 분명히 무권대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권대리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갑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관련 서류를 두고 나왔을 뿐 을이 들어가서 훔쳐냈기 때문에 아버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본인로 책임져라. 이런 제도를 두게 됩니다. 이거를 표현대리라 그래요.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 세 가지 전체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권대리 전체 뼈대예요. 광의의 무권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기본이고 앤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앤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뭐라 한다? 표현대리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무권대리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 뼈대를 오늘 잡아두셔야 돼요. 됐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듣기만 하세요. 무권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주로 계약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주로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있게 돼요.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그런데 무권대리가 꼭 무권대리인이 계약만 무권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는 무권대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행위. 갑이 을과 갑일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계약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을은 대리권 있죠? 자, 을이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계약금만 주고 잔금 중도금을 안 줘요. 날짜가 지났는데도. 당연히 갑은 쪼겠지요. 쫙도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행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끝끝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제. 자, 이때 해제는 단독행위라 그랬어요? 계약이라 그랬어요? 해제는 단독행위라 했어요.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대리인 을이 땅을 팔았는데 병이 끝끝내 대금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누가? 갑이. 을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을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만을 부여받았지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아니 을이란 놈이 지멋대로 계약을 해제하네? 해제권이 없는 을이 해제를 했어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다시 한번. 해제권이 없는 을이 계약을 덜렁 해제를 해버렸어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두 번째.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이거. 단독행위. 그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그래서 이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관련된 규정이 136조. 여기까지 하면 대리권이 끝이랍니다. 136조까지 하면. 그래서 대리와 관련된 게
우리 앞에서 두 개 봤던 건요.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부터 의사표시를 발생까지 113조. 조문이 11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법률의 목적과 의사표시 및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조문이 11개가 있어요. 103조부터 113조까지. 그런데 대리는 지웠네.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에 조문이 굉장히 나와요. 많이. 따라서 앞으로 대리를 공부할 때 조문 나오면 일단 암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조문을 외우자. 네.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네. 아니 숫자는 몰라도 되고 몇 조 이런 건 몰라도 돼. 아니, 숫자까지 나오면 큰일 나게. 숫자까지 어떻게 외워? 그 내용. 어떻게 조문이 규정이 돼 있는가. 외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내용을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입에 짝짝 붙는다 그랬어요.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입에 짝짝 붙으면 나중에 지문을 봤을 때 이상한데? 이렇게. 이거 본다였는데? 추정한다로 돼 있네? X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이라는데 왜 대리를 위한 것임이라 됐지? X. 복대리.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인데 왜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돼 있지? X.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골라낼 수 있게 돼. 우리가 실전 가서 문제를 푸는 것은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 것 갖고 푸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100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 읽지도 못해요. 근데 은지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탁탁탁탁 이렇게. 그 훈련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무권대리는 이렇게 광해 무권대리 속에 협의 무권대리와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는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로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라는 게 있고 상대방은 반대로 최고권과 철회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두 번째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처럼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이걸 표현 대리를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권대리 뼈대를 딱 잡아두시고 이 무권대리가 대부분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지만 이렇게 단독회계 무권대리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무권대리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리의 네 덩어리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을 거고요. 머릿속에 암기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뼈대를 크게 잡아놓고 자꾸 반복을 하시죠.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도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1월 달부터는 누적적 복습이라고 2주차 인강을 복습할 때는 1주차 거 보고 2주차 거 보는 거예요. 3주차 때는 1주차 거 보고 2주차 거 보고 3주차 거 보는 거예요. 이걸 누적적 복습이라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8주차 가면 완전히 난리가 나죠. 1, 2, 3, 4, 5, 6, 7주차까지를 다 보고 이걸 복습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늘 한 것만 복습하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 시간이 남는 분들은 1주차까지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오늘 것만이라도 반드시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